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고전평론가가 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아주 해맑은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고전평론가가 되시면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고전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의보감의 지혜와 삶의 비전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또 누가 지었는지는 아시죠? 정광열 아닙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의학 고전인데, 근데 놀랍게도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직접 읽고 싶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기록 유산이 되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진 않으시죠? 그냥 막연하게 동의보감을 읽으면 그냥 만병통치약이 있다든지 또는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좀 쓰기가 곤란한 비과학적인 치료법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몸도 좀 아프고 인생이 좀 여러 가지로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이래서 한 10년 전에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말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고 또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하고 글 쓰고 또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길이 다 바뀌는 이제 그런 감동을 연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어서 동의보감 3종 세트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일단 동의보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징비록, 요즘 이제 그 드라마 징비록에 보면 여기 병산서원의 주인이었던 서해 유성령이 주인공이잖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1596년에 그 동의보감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도 물론 선조대왕이 허준하고 그때 최고의 이제 유교, 불교, 도교의 최고 지성인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너무 의학 서적들이 복잡하고 번잡해서 참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잘 압축을 해라. 그리고 모든 병은 이미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 왜냐하면 선조대왕이 몸이 정말 약했어요. 그 드라마에 보시면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시잖아요. 그분이 막 광해군을 질투해서 막 자기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신하들하고도 계속 감정 싸움을 많이 하셔요. 이거는 뭐냐면 간신비패신이 되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삐지는 사람은 간하고 신장이 약한 거예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잔병을 많이 앓다 보니까 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의학사를 보니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맞는 이렇게 누가 봐도 딱 일목요연하게 참조할 수 있는 의서를 편찬해라. 이렇게 이제 또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기 전에 미리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섭생.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자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의식주를 하는가. 요거고 또 하나는 병의 원인 중에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의 원인 있죠. 스트레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예방합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수양, 섭생과 수양이 핵심이더라. 그래서 섭생과 수양이 가능한 의서,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병이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은 위생입니다. 위생.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의학이 이렇게 돼 있죠. 병원은 병이 난 다음에 가야 됩니다. 지금 병원은 병이 안 났을 때 가면 그냥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또 계속 아프다 그러면 깨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프다 그러면 정신과로 보냅니다. 예. 이 사람은 정신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양생의 개념이 되게 희박합니다. 현대의학은. 병이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수술과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위생의학이고요. 이제 동의보감의 기본 비전이었던 의학의 기초 틀은 양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기본 틀을 잡아주고 허준과 이제 그의 동료들에게 이 동의보감 편찬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정류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팀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전란이 수습된 다음에 그 선조대왕이 그 허준한테 너가 혼자 해라 이렇게 이제 피박을 씌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허준이 한 10명이 하던 걸 혼자 다 떠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준은 내의원의 최고 수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족들의 그 건강을 다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언제 일이 이제 이 진도가 팍 나가냐면 선조대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으면 왕을 치료했던 의사는 죽거나 유배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조대왕하고 허준은 아주 관계가 긴밀했고 또 그 선조의 아들이 누구죠? 광해군이죠. 광해군의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 허준을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막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뭡니까? 대북파와 소북파의 당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북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이 내의원의 최고 수장이었던 허준도 유배지에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허준 자체는 당쟁에 뭐 이렇게 개입을 한 게 아닌데 이 이제 당쟁의 일종의 희생양이 돼서 유배지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에 누릴 건 다 누렸는데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북방으로 유배지를 가면 굉장히 인생이 참 꿀꿀하겠죠. 자,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책을 보고 책을 쓰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때 만약에 동의보감을 편찬한다는 이 소명이 없었다면 허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명이라고 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에 걸려 죽기 십상이에요. 대부분의 유배지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선비들은 화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준이 1년 8개월 동안 나머지를 다 완성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의보감이 완성이 돼서 선조의 영전에 바치고 후학을 이렇게 키우다가 뭐 불과 이제 완성 뒤에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1615년이니까 허준 서거 지금 400년이 된 거죠. 예, 딱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14년 동안 진행된 대작업이고 지금 번역본으로 페이지가 25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동의보감 공부를 하려면 팔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체력을 기르려면 또 동의보감 공부를 일단 해야 길러지니까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2500페이지면 어마어마하고 좀 무서운 책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펴면 너무나 편안하고 친절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의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누가 읽어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동의보감은 그때까지 나온 동양의학사를
총망라해서 집대성 했는데 가장 간결하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분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그렇게 복잡해도 딱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경편, 몸 안에 풍경.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장육부. 그 이전에 전기신이 있고 피도 있죠. 혈.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짜잘한 장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소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안의 풍경에 대소변이 나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 살아있으려면 이게 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그건 죽은 시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해부학은 가서 이제 보면 다 없죠. 그게 없고 그냥 장부들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양의학하고 다릅니다. 동양의학은 살아있는 몸을 다루는 것이고, 서양 해부도는 죽어서 숨이 멈췄을 때 몸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음 언어도 내경에 있어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꿈꾸죠. 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떨어집니까? 이것도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외형은 몸 밖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뭐 제일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강렬한 게 무엇입니까?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얼굴은 뭐 이렇게 아주 미모가 뛰어난 분을 뭐라고 그래요? 자체발광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기가 세요. 여기에 양기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어지간히 추워도 얼굴은 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기가 뻗쳐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가 너무 열받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 불쾌하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열받았거나 또는 지금 술에 쩔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얼굴색이 아예 붉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술 깨면 괜찮아지는데 계속 10년, 20년 술로 수양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물만 먹어도 위에서 열이 쫙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땀이 비 오듯 나죠. 뭐 음식을 먹으면 비 오듯 나는 게 이 술로 얼굴을 완전히 10년, 20년 달고 넣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은 되게 정직합니다. 그러면 눈, 코, 입, 이 전체 구멍이 몇 개인가요? 9개. 구규가 있어요. 이 9개. 그러면 이 9개의 구멍이 이 세상과 통하는 창문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겠죠? 그래서 얼굴, 근데 이 얼굴 중에서 또 이 9개의 구멍 중에 제일 두드러진 구멍이 뭐겠습니까? 네? 입요? 먹는 걸 너무 더 입만 소중합니까?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가 바로 심장의 작용이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빛이 안 나오면 심장의 불이 지금 꺼질랑 말랑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는 걸 관상이라 그러는데, 관상에서 눈이 900냥이라고, 전체가 1000냥이면 그렇게 할 정도로 눈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눈을 보고 이 사람의 오장육부의 전체 지금 생명의 기운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가름하는 건데, 이걸 함부로 막 고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즘은 너무 고쳐서 한의원에서 망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장육부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서도 기계로 막 이렇게 점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자, 외형은 그래서 몸 밖의 풍경인데, 모습인데, 이것은 내경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오장육부, 그 다음에 피부를 보면 뭐 폐의 상태, 폐대장의 상태, 근육이 안 좋으면 간이 문제가 있구나, 뼈가 흐물흐물하면 신장이 지금 문제구나,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병은 뭐냐면 넘치거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대로 다 다릅니다. 기준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아도 몸이 잘 그걸 감당하면 정상입니다. 그 사람한테. 혈압이 아주 낮은데도 골골하면서 아주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골골하면서 더 오래 살죠. 이렇게 막 기운이 뻗치는데 그냥 한 방에 가시고 이런 게 이제 평균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태과 불구.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이 있어도 넘치게 먹는 순간 나에게는 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는 불급이죠. 이거 역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태가불급을 일으키는 가장 큰 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절하지 않으면 기운이 한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감정 조절이 안 되세요? 맛있는 걸 보고 먹고 싶을 때, 뭘 갖고 싶을 때 탐욕이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저지른 멍청할 때,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오는 이 어리석음도 병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감정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오장육부의 기운이 한쪽으로 가서 콱 치우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운이 뻗치거나 팍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병이 듭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지만 명백하게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을 양생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이제 내경과 외형을 구성하는 그렇게 이제 태가불급을 조절하면 정기신이 잘 순환해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고 이게 치우쳤을 때는 병이 오겠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잡병편. 잡병이 뭐냐면 천지 오운육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그렇죠. 햇빛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쾌적하지만 조금 더 햇볕이 뜨거워지면 막 열이 되고, 이런 거. 풍한서습조화라고 하는 천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딱 예측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일기예보처럼 자주 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한서습조화 이렇게 되면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 해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는 뭐 습기가 많은 해다. 그럼 올해는 굉장히 건조한 해예요.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물의 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달라지니까 또 굉장히 이 자연 기상학이 변화돼서 이것과 이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또 병이 돼요. 이 병들을 잡병편에다가 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깔끔해졌죠. 아무리 방대해도 우리 몸을 보는 아주 기준점이 선명합니다. 몸 안의 풍경이 지금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밖에서 조화롭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자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 공간의 리듬이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과 잘 조응하는가?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 뒤에 이제 탕핵 친구가 나오지만 동의보감은 전 세계 의학사에서 가장 분류가 아름답고 간결하고 뛰어난 기록물로 이렇게 이제 손꼽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동의보감은 의사인데 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니까 병이 있고 병에 대한 처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의 주인공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일단 산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런데 존재하려면 이 우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없이 생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말해도 빅뱅이 일어나야,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면 물리적인 힘이 막 생깁니다. 이 제일 중요한 힘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려면 달과 뭐 저기 이 지구 사이에 뭐 태양, 중력이 있어야죠. 중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근데 있죠. 있는 걸 확실하죠. 그래, 왜 어떨 때 하냐면 우주선 타고 가서 보면 막 둥둥 떠다니죠. 중력이 없으니. 그리고 중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자기력, 그리고 뭐 핵력, 양력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태초에 먼저 이렇게 세팅이 돼야 거기에서 이제 무슨 원소들이 막 생겨요. 유형의 물질들이. 그럼 우리를 이루고 있는 뭐 그 물질 중에 제일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많은 요소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8, 90%가 물이고 이게 바닷물하고 농도가 거의 같거든요. 그럼 물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H2O죠. H하고 O죠.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수소가 언제 생겼어요? 빅뱅 이후에 생겼어요. 바로. 산소는 좀 무거워서 나중에 생겼고. 그러면 우리 몸에는 지금 138억 년 정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힘이 있다. 그게 기였고, 그 다음에 뭔가 유형의 물질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생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병이 생겨요. 아, 이게 너무 오묘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픕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파야 태어납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한 번도 안 아프신 분 계세요? 살아있다, 태어났다는 뭡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있다는 매일 죽는다는 뜻이에요. 요게 바로 병이에요. 그래서 병과 생명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막 쫓아내고 어떻게든 안 아픈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안 태어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안 아픕니다. 예,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아프고 아파야 산다고 하는 원리를 동의보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올 때는 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막 손님처럼 막 나를 괴롭히는 불청객처럼 대하면 안 되고 친구처럼 스승처럼 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생명과 우주는 하나다라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가 있고 기가 불균형해져야 힘이 생기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주는 계속 폭발 중이에요. 계속 확장이 되고 그래서 태양은 수명이 100억 년인데 50억 년쯤 됐대요. 그러니까 50억 년 뒤에는 태양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계 전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또 그러면 일직선으로 아주 똑바로 가냐? 그게 아니죠. 지구도 삐뚤삐뚤 가고 태양도 삐뚤삐뚤 가요. 그게 뭐냐면 기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대부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죄의식이나 열등감을 갖잖아요. 나는 왜 집중력이 없을까? 쟤는 저렇게 막 집중을 하는데 그리고 나는 왜 또 이 사람한테 꽂혔다 이 사람한테 또 꽂힐까 막 어제는 나의 운명이라고 했다가 또 운명이 또 바뀌고 막 상대가 나한테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당혹스럽죠. 그래서 안 그런 척 한다고 숨겨요. 그래서 막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혼란이 바로 번뇌고 번뇌가 병을 만드는데 타고난 병에다가 이것까지 결합이 되니까 병이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 의사 또는 의학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혼란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뭘 배우냐? 생명과 우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그러면 되게 거창한데 그냥 자연의 운행이에요. 운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만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지 않으셨나요? 작년 이맘때 어떻게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안 하시죠? 그냥 봄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정말 관찰 안 합니다. 그냥 일기예보 보고 몇 도야 비가 와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감기가 해마다 오잖아요. 그 해마다 감기 걸리는 분 있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이번 감기는 정말 지독해라고 평생 말하세요. 근데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저러네? 그리고 지금 앓는 병이 제일 심하다고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알았던 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자연의 운행에 무관심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디다 갖다 맡기냐면 현대인들은 다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TV를 열심히 보고 그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죠. 오늘은 이미 백수호를 먹었다. 내일은 또 동충하초를 먹었다. 막 그래서 또 끝없이 이제 또 거기서 번뇌가 생깁니다. 이게 또 짝퉁이 돼가지고 자기를 탐구하세요. 자기. 그러려면 이게 어디서 막 공부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공간에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 우주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동의보감의 원리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은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몸을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생명의 토대는 딱 이렇게 정기신이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이 기는 이제 우주 전체에 있는 힘의 어떤 장인데 몸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기가 있어야 되죠. 몸에 기가 빠졌어. 너무 저 사람 기가 세. 또 기도 안 차다 뭐 이런 거. 기가 막혀서 뭐 막 이런 굉장히 의학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이것도 의학 용어예요. 기의 분포도가 안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몸 안에서 기를 특히 주관하는 장부는 폐입니다. 폐. 그래서 폐기가 좋으면 우리가 진짜로 저희는 정말 씩씩해 이럴 때 하는 폐기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폐기가 제일 좋아야 되는 세대가 청년 세대죠. 폐기운, 밖을 향해 팍 나가는 기운이죠. 왜? 호흡은 바깥하고 아니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호흡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호흡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를 계속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폐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청년들이 폐기가 제일 없다는 거죠. 주변의 청년들 보시면 대체로 좀 힘이 없고 약간 해면동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미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에 전기를 다 뺏겼어요. 그리고 사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순간 스마트폰을 먼저 만나죠. 사진을 바로 찍죠.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스마트폰을 딱 주면 2시간, 3시간 완전 순한 양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얘가 습관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몸 안에 전기를 그 안에 다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뺏기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고 뭐 친구고 이게 바로 폐 기운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를 잘 이제 우리가 키우려면 호흡. 그래서 뭐 모든 이제 명상센터나 뭐 이런 데 가면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잘 고르게 하는. 근데 사실 폐기를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 내서 낭송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세대는 변성도 안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문장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카톡에서 쓰던 말투를 그냥 쓰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고전을 크게 낭송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세대들은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이게 패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신진대사가 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아세요? 쌀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곡기를 먹어야 생기는 그 쌀뜨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원진료로 씁니다. 남성들은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정액을 만드는 거예요. 여성의 생리혈, 피, 호르몬 이런 이제 온갖 물질로 된 거를 다 이루고 지금 제 입에 가득 고여 있는 이 침, 눈물, 콧물 이게 다 정이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도 그 쌀뜨물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침이 제가 막 고였다.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신진대사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이 침이 고이면 인생이 되게 살맛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침을 질질 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쾌락에 중독됐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이 정이 어디에 있냐면 신장에서 만들어져요. 신장은 이 몸 뒤에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의학은 이게 똑같다고 보고 하나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두 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창조적인 어떤 에너지,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상상력을 만든다 이런 게 다 신장의 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정이 이 척추를 따고 골수로 이렇게 올라가서 뇌수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신장의 정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허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척추가 아픈 분들이 많고, 척추가 많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 많냐면 지금은 너무 길어요. 기럭지가 너무 길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한국인의 신체에는 8등신, 9등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한 5등신이 제일 적당합니다. 4등신이면 더 좋고요. 그래야 다부지고 이 척추로 쫙 상하가 모여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정력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허무하게 쓰죠. 이제 제일 어떻게 하면 10대 때 제일 허무하게 쓰는 게 뭐냐면 이 이어폰으로 귀가 이제 신장에 이 정이 오는 곳인데 이어폰으로 이거를 느끼고 다니면 여기서 다 고갈돼요. 그래서 난청 환자가 되는데 난청뿐 아니라 이미 신장의 정이 약해서 허리도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력이 뭐 엄청 이제 쇠약하다 이런 얘기를 딱 중딩들한테 하면 바로 귀에 쫑긋 들려가지고 하나도 안 듣다가 나가면서 이어폰을 빼요. 그러니까 꼭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의학적으로 그럴 때 너의 정력이 얼마나 지금 소진되는지를 말해주면 남학생들은 거의 100%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정이 고갈되면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쾌락만 지향하고 누구를 사랑을 못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쾌감만 좋아해.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변태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성욕이 하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정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관계는 도저히 못 맺겠고 야동만 보고 싶어 이러면 이미 이 신장의 정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단지 의학이 아니고 삶의 윤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대의 그 많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문제들을 알 수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와 친구가 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립이 돼요. 고립이 돼서 더더욱 이제 그 혼자 놀기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러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지 세상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통이거든요.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오가 생겨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럭저럭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우주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놀지도 않고 뭐 사고도 안 치고 이러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폭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점점 지금 어떤 증오가 안으로 쌓여요.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 뭐라면 외로운 늑대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증오와 저주를 퍼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하려면 이 이어폰을 빼고 스마트폰을 꺼야죠.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침이 고이고 생각이 움직이죠. 그럴 때 정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허벅지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 외형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 정이 지금 충만한가는 그 허벅지의 두께로 이렇게 가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몸 안의 풍경과 몸 밖의 외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 감정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이제 심장이 주관을 하겠죠. 이거는 신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전기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그 비유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달리기까지 어떤 게 필요한지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엔진이 있어야죠. 엔진이 기죠. 돌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정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전자가 있고, 그럼 운전자만 있으면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지금 이제 다 자, 어디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갑니다. 앉았어요. 내비게이션 있고 시동 걸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지? 이러면 못 갑니다. 아니면 폭주를 하고. 그죠? 어디로 가겠다. 이것이 안 보이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삶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삶의 비전이 없이 내가 큰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돌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겠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로. 현대인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약해서. 심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면 심장이 약하면은 튼튼하게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돌려면 수승화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숙인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고 이게 신장이고 이게 심장이거든요. 신장의 물은 올라가고 심장의 물은 내려가고 요게 동의보감 양생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승화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가 끊어졌어요. 상체와 하체가 단절됐어요. 진짜 뭐 머리로는 그냥 온갖 뭐 힐링과 뭐 이런 뭐 자기개발 뭐 아름다운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악플이야. 악플. 입만 열면 그냥 뭐 세상에 대한 원망 이것만. 발은 어디가 있어요? 불타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수승화강이 그러니까 존재가 다 해체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간다. 그러면 물이 내려간다는 거는 물이 안에서 고이니까 뭐 이건 이제 뭐 하지정맥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병이 생기죠. 무거워지죠. 관절염이나 뭐 당뇨.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 올라가는 거야. 불이 올라가는 병들이 너무 많죠. 뭐 이제 갑상선암, 뭐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공황장애,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불면증이에요. 지금.
근데 왜 불면증인가 따지면 불이 너무 많다. 왜 불이 많을까? 너무 많이 먹어요. 이 위혈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전체로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 위로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음식이 다 불타는 음식이에요. 불닭이 대표적인 거죠. 닭이 원래 불인데 또 그걸 불을 질러서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제발 밤에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밤에 정말 닭고기가 먹고 싶으면 닭백숙을 해 먹으라고 닭백숙을 해 먹다 보면 졸리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불닭을 먹으면 잠들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먹습니까? 거기 또 술을 먹잖아요. 술도 불이고 밤에 몸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클로 살면 낮에 뭐 흐느적흐느적 할 수밖에 없고 또 낮에도 쌩쌩하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워콜릭이 되신 거예요. 워콜릭 알콜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체와 영혼은 뭐 평화라는 게 없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막 낮에도 막 그냥 쉬지 않고 막 뭐 뭔가를 하고 밤에 또 이렇게 몸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열정적이라고 굉장히 박수를 쳐줍니다. 또 사회에서. 네. 그래서 막 온통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정기신은 다 그냥 소모가 돼요. 어느 날 그냥 훅 자기를 놓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음식 어떻게 먹느냐 이게 불이냐 물이냐 이걸 잘 보고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음식 평범한 음식은 다 그냥 우리 몸에 수승화강을 잘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밤에 자느냐 이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은 그 나라 사람들은 밤에 몇 시간을 푹 자는가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뭐 GDP 가지고 나라의 서열 매기고 뭐 학벌 가지고 매기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빌딩이 뭐가 있고 동양 최대 막 이러다가 행복지수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뭐 그걸 찾아봤더니 뭐 우리나라 어린애들이 이디오피아보다 뭐 행복지수가 낮다. 이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아니야. 밤에 불면지수를 체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밤에 일하는 건 아주 반생명적이고 굉장히 저급한 노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심장이 늘 데워져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요즘 뭐 심쿵이라는 말도 뭐 유행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뭐 심장이 뭐 쿵덕쿵덕 이거를 되게 지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가장 큰 좋은 사건이 뭐죠? 연애죠, 연애. 그래서 이제 10대에서 7, 80대까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다 연애를 너무 원하세요. 예, 결혼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니까, 예, 심장이 식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삶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허준의 동의보감 할 때도 허준 그러면 이제 정광열이라는 뭐 이 배우가 떠오르는데 또 예진아 씨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다 허구죠, 허구. 허준한테 어떻게 그런 뭐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가 있겠어요. 있으면은 동의보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의보감이라는 대작이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꼭 거기에 무슨 연애나 뭐가 그런 여성이 뒤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멘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늘 자기가 결핍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뭐가 부족해 보이고 안 하면 나는 정말로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연애는 정말 자연스럽게 인연이 오고 가는데 자연의 리듬에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맡기고 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줄 잡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삶의 축이 돼야 됩니다. 큰 일, 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더구나 죽음. 나의 죽음도 문제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정신을 차린다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고난 것에 대해서 일단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게 자산이니까 이걸 거부한다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무조건 자기는 전폭적으로 긍정해야 됩니다.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대신 나의 태가불급이 뭔가를 알아서 삶의 내비게이션을 딱 잡아가는 거. 이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그전에는 다 따로따로 놀던 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괴로우면 뭐 심리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건 사회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싸워야 돼, 저렇게 뭐 권리를 찾아야 돼라고 했던 이 모든 거. 그런데도 죽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되지? 이거는 또 황망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정말 매끄럽게 내 몸 안에서 다 작용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몸과 우주, 삶의 비전이 하나다. 이런 새로운 어떤 지평을 가지고 그 지평선 위를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